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욱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도 핵심은 정체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을 이해하는데 정체성 문제로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걸로 중동을 보면은 좀 쉽게 풀린다. 왜 저렇게 싸우지? 쟤네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석유라는 걸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데요. 석유 때문에 싸운다라고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는 중요한 이유인데 오히려 석유는 외부에서 강대국들이 중동에 개입하는 이유를 말할 때는 석유가 중요한데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어떤 다른 근원이 있습니다. 중동은 대체로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제국의 무대였어요. 그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이슬람 제국이 있었고 계속 제국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등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이 요르단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러 야 너희는 저 유럽처럼 국민국가를 해봐 라고 했더니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우린 제국의 일원이었지 국민국가라는 걸 갖다가 해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국가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국민국가라는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용어는 유럽에서 나왔군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랫동안 여기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쟁은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고요. 그거는 어쩌면 역사상 처음 1차 세계대전이 생기기 이전에 가장 세계대전다운 세계대전이었던 아주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걸 겪고 더 이상 유럽에서 이 하나의 종교, 부교와 신교가 나뉘어서 싸웠는데 하나의 종교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럼 쪼개져. 신교 믿을 나라들은 신교 믿고 부교 믿을 나라들은 부교 믿어. 이때 갈라진 형태가 지금 유럽의 어떻게 보면 원형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이때 쪼개진 것을 지금 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 내부의 사람들은 같은 말을 써요. 언어.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언어가 다르면 쪼개져 있었어요. 종교와 언어라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민족이라는 게 만들어졌구나. 그게 유럽 모델입니다. 그렇게 유럽의 국가들이 만들었어요. 정체성이 언어와 종교를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동은 어떻게 됐냐면 정체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무엇이 없는데 그냥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국가를 형성을 해버린 거죠. 앞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영토적 정체성과 종족적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민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중동 조금 나눠서 보면은 제국의 무대여서 국민이 만들어지기 어려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메나라는 건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동인데 강대국이 인위적으로 국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특히나 아프리카는 더 그런데 자로 잰 듯하게 막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이론이다 보면 사람들은 어디에 충성심, 귀속감을 갖냐면 부족에게 갔습니다. 왕 술탄이 사는 데는 너무나 멀고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만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하니까 세금을 바치든지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사는 공동체의 정치는 또 경제생활은 주로 부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주의가 발달해요. 중동 그 아랍 지역이 특히 부족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주의가 발달한 지역을 갑자기 국가로 묶어버리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가 예전에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를 다스릴 때 이라크는 크게만 잡아도 세 가지 종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고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북부의 수니파 아랍인, 남부의 시아파 아랍인, 그 다음에 남쪽의 쿠르드. 이들은 섞이려고 들지도 않고 남이었어요. 얼마나 남이었냐면은 거의 말살을 하고 싶어 했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유럽인들이 묶어놓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죠. 사실은 유럽처럼 했으면 알아서 중동끼리 싸우고 여기 쿠르드는 쿠르디스탄을 중심으로 지금은 네 나라로 흩어져 있는데 쿠르드 그냥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시아파는 시아파 나라를 만들고 수니파는 수니파의 나라를 만들고 국경이 달라졌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 그렇게 되면 민족이 발달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미군이 빵 쳐들어가니 시아파는 다 반란을 일으켜서 미군과 손잡고 쿠르드도 그러고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 체제는 금세 무너졌던 거죠. 나라가 허약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을 했다가 패하면서
아랍 세계가 갈라지거든요. 해체됩니다. 그런데 그때 새로 영국이 주도해서 갈라놓은 이 지역 나라들의 두 가지 트렌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서구식 공화주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맨 처음에는 서구식 공화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기세등등했어요. 서구적 공화주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라크 망했고요. 시리아 망했고, 이집트도 뭐 여러 번 쿠데타 있고 되게 어려워졌죠. 맨 처음에는 50년대, 60년대에는 그 나라들이 되게 기세양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는 끊임없이 내전, 그 서구가 갈라놓은 것 때문에 국민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소수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수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만들어져서 시끄러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여기는 석유가 콸콸 나니까 그냥 석유를 퍼지면서 나라가 안정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슬람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양자가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주의가 대안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이슬람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미개한 것들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막 과격하고. 그런데 이걸 이념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간 저는 거기에 그 세대를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이 여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80년대의 대학가 학생 운동권 이념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세 없는 곳에 대표가 없다라는 이 문제가 중동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석유가 몰락을 하면, 석유가 더 나지 않게 되거나 뭐 몰락을 하면은 이 중동은 다시 요동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중동을 이끄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왕정들은 사실 다 이 모델이거든요. 그냥 석유를 판 돈으로 시민권을, 권리를 사는 거예요. 지배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지 않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왕정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석유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아니 대체 에너지가 활발해져서 석유가 똥값이 된다면 그러기 어렵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 이 모델이 그냥 자원 배당금을 주고 정치적 대표성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모델이 계속되기는 어렵다. 이란은 좀 예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아랍 국가들한테. 야, 니들은 저 유럽 애들이 줄저기 정해준 국경이잖아. 우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경이야. 그랬어요. 이 이란의 현재 국경은 역사 속에서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하면서 정복을 하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국경이에요. 이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동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랑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국경을 너희는 못 갖고 있잖아. 이게 우리랑 너희는 달라.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페르시아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친다라고 해서 막 깨져갖고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랬던 시리아나 이라크의 모습이 이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란도 예전에 그 왕정 시절에 팔라비 왕정 때는 친미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반미가 된 거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란에. 모사데크라는 총리는 애국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였고. 그래서 자신들의 유전을 영국과 미국이 와서 다 빨대 꼽아갖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분노가 되게 강했고, 그래서 그때는 7대3 막 이 정도, 8대2 이 정도로 가져갔어요. 이란이 갖는 몫이 3, 2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분개를 하죠. 그래서 석유 시설을 국유화합니다. 모사데크가. 그러니까 미국이 CIA를 통해서 쿠데타를 지원하고 모사데크를 축출해버리죠. 그리고 팔라비 왕정이 다시 들어섭니다. 이 역사가 아쉬운 게 지금 와서 보면 이란이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황금 골든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때 모사데크가 친소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혹은 본인들의 석유 이권을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워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개입을 했는데, 모사데크가 만약에 그대로 집권을 해서 세속 민주공화정을 갖다가 이끌었다라면 이란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발전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이란 신정체제가 이 전쟁과 전쟁 이후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를 좀 이미지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모로 중국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걸프 왕정들도 그렇고 그동안 미국을 믿었는데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서 막 그 카타르로
두바이로 미사일이 날라온 거거든요. 드론 공격이 날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이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 파트너로? 라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만 믿고 있기는 어렵다. 이 틈새를 갖다가 어딘가가 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전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중동은 왜 싸우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게 정체성의 투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자원의 저주고, 또 하나는 여러 강대국들, 제국들이 개입을 한다라는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로는 제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와 석유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한국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 외교원에 계신 임남식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인데, 영국에서 그분은 유학을 하셨군요. 영국은 제국이잖아요. 가보면 제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스려봤고,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타 제국, 본인들이 다스렸던 소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결국은 우리나라나 중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변부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만 쳐다보는 거예요. 강대국만. 나머지 나라들에는 관심이 없고, 늘 옛날에는 중국만 봤죠. 중국이 야, 해금 정책 바다로 나가지 마. 그럼 우리도 바다로 안 나가는 거고. 중국의 정책이 제일 중요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고, 그런 습성이 사실은 건국 이후에도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죠. 미국은 사실은 우리에게 제조지은의 국가죠. 뭐 한국 전쟁 때 도와줘서 우리를 살려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한국 경제 발전하거나 뭐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준 나라임에는 분명하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강대국이고, 미국이 중요하다는 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바라봐서는 한국의 이익을 챙길 수 없다. 약소국일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부인가 과연 지금의 한국이 다 K-팝을 들으러 한국에 오고, 왜 해외에서 봐주는 한국 이제 미들파워다, 중견국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맞죠. 이미 그렇게 생각할 만한 때는 지났죠. 그러면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강대국이 뭐라고 하는지만 쳐도 우리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외에는 주변 4대국 중에서 일본하고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매사 보면 저도 언론사에 있지만 오랫동안 국제부의 뉴스는 미국이 뭐라고 했다, 중국이 어떻게 했다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일본 순서대로 하면 러시아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최근에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그리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동 책 쓸 때만 해도 2세가 나오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미국에만 관심을 갖지? 한국의 중동 외교 전략은 뭐가 될까? 이건 뭐 사실은 여기 어떤 이미지일까? 하나는 분명히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왜? 걔는 제국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지. 그런 서사가 있죠, 한국은. 그래서 공감이 가능하다. 2011년에 아랍의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여러 군데가 이렇게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히고 들썩들썩 했죠. 전 중동이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축적되다가 한 번씩 터지는데, 최근에 이란에서 그렇게 강력한 시위가 일어난 걸 보고 또 가만 냅둬도 뭔가 터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기저민심은 아주 안 좋은 상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차라리 한국은 보편적 인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이란의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때 한국도 동참을 했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뭔가 한국은 계속 보편적 인권을 갖다가 지지한다라는 그런 서구적인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건 장기적으로 오히려 그 동네에 우리를 괴롭힌 적이 없지만 저렇게 인권도 살아있고 경제도 잘 되는 어떤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균형외교라고 말씀드린 건 직접적으로 그 영내의 다양한 싸움에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 이렇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지금 호르무즈에 파병 요청을 했을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한 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랬는데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부 갈등에 굳이 구체적으로 얽힐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